완성이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제 밤에 마트 쇼핑할 때 깜빡하고 안 산 게 있어서 다시 마트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갖고 온 빵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정신이 좀 팔렸습니다.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좀 깰 겸 맑은 정신을 가지기 위해 커피를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써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원을 켜는 것에는 성공을 했고요. 이 색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커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애매한 컬러의 물은 뭐죠? 뭘 잘못한 거지? 오늘은 포기할게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몽이랑 치즈랑 루꼴라를 넣어봤어요. 드디어 나와서 7일권 교통 패스를 펀칭을 했습니다.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베를린 주립미술관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길을 잃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물어봤는데 베를린 주립미술관 걸어서 5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앱에는 분명히 한 몇십 분? 20분? 30분? 이 정도 걸린다고 나와가지고 진짜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되게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바로 나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대로 가봤더니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베를린 갤러리를 물어본 건데 네,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왕 오게 된 거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번에 여행 오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거긴 한데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1990년에 그 베를린 장벽의 동쪽에 만들어진 동쪽 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진 그런 갤러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 150여 명 정도 되는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들, 아픈 과거들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작품들도 보이고 굉장히 밝은 컬러라든지 평화의 상징이라든지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미래에는 더 희망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길 바란다는 염원의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도 자물쇠가 많이 걸려져 있네요. 그리고 한켠에서 펼쳐진 야바위의 현장. 과연 맞췄을까? 땡!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뒤쪽에는 수프레 강이 있고요. 여기 풍경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풍경이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거리에서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괜히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계속 2D로 된 벽화만 보다가 이렇게 입체적인 화분 같은 걸 만들어서 식물을 심어놓은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2D 사이에서 3D가 빛이 나네요. 네,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드미트리
디미트리 물벨의 형제의 키스 저도 봤습니다. 베를린 장벽 조각들을 모아서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베를린 장벽 근처에서 레고 광고를 보았습니다. 절묘하네요. 잘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의 끄트머리에 있던 그래피티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오버바운 다리입니다. 저 위로는 전철이 다니고 이 밑으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저 조명입니다. 베를린에 그래피티가 정말 많은데 저런 곳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버바운 다리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신발들을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강 쪽을 바라보니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저런 테라스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리고 저기 멀리 저거 보이세요? 많이 보던 작품이지 않아요? 한국생명 건물에 있는 해머링맨 만든 조나단 보르스키의 몰큘맨입니다. 이건 아까 지나갈 때 현수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피티였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베를린 주립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 본 전시는 베티나 포스트시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시 55분을 가리키는 시계들을 다 찍어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전시는 오리지널 바우하우스라는 전시였습니다. 올해가 바우하우스 100주년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바우하우스에 관련된 전시라던가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우하우스의 본고장인 독일에 와서 이렇게 전시를 보게 되니 감회가 좀 새로웠어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척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베를린 주립미술관의 특징인지 아니면 바우하우스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우하우스에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던 방식들을 재현해서 저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거저거 해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후반부 전시를 사실 되게 급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들르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여유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습니다. 여기를 가실 거라면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가급적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바우하우스에서는 이렇게 텍스타일과 관련된 수업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위빙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또 좋았던 포인트, 시각장애인들은 바우하우스의 텍스타일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손으로 바우하우스에서 만들었던 텍스타일들을 만져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더라고요. 바우하우스에는 예비과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기 전에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그 예비과정을 들었던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타자기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패턴을 만드는 수업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종이를 자르고 접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수업도 있었나 봐요. 여기서부터 시간에 쫓겨서 가가지고 사실 설명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전시 작품만 보면서 추측을 해보면 앞에 보셨던 예비과정과는 다르게 바우하우스를 졸업하고 나온 그 결과물들이 아닐까 싶어요. 마르셀 브로이어의 의자에 앉아서 마스크를 써보는 체험 공간. 이거 뭔가요? 이 주전자 뭔데 이렇게 예쁜 거죠? 이렇게 독통사고를 당하네요. 마리안네 브란트. 바우하우스는 공연에 대한 실험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 의상을 조형적으로 만드는 실험을 했나 봐요. 이건 비디오 전시 방식이 좀 신선하게 느껴져서 찍어봤는데요. 사면을 다 스크린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이 전시 공간에는 되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를 둬서 사람들이 그 의자를 발로 밀어가면서 스크린을 향해서 다시 자리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기념품 가게 구경하는 건 언제나 너무 즐겁습니다. 특히 뮤지엄 안에 있는 기념품 샵엔 기발한 것도 많고 그래서 더 좋아요. 베를린 주립미술관 전시를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새소리가 진짜 새들의 소리인지 아니면 스피커를 설치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2층 버스 처음 타봤어요. 마침 제일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왔습니다. 왠지 화장실을 막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그림을 본다. 베를린에도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네요. 다음 행선지는 저기 보이는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장입니다. 여기 왔는데 입구를 못 찾겠어요. 들어가는 건가? 드디어 입구를 찾고 들어왔어요.
정문은 따로 있었네요. 약간 소문으로 들어왔나 봐요. 지휘자가 미코 프랭크에서 이반 피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베를린 필하모니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티켓 예매를 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예요. 공연 한 30분 전쯤까지는 이렇게 홀에도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장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비니치카야라는 피아니스트 협연이 있는 공연인데 피아노가 아주 잘 보이는 자리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인터미션 때 피아노를 옮기는 작업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 다 궁금해서 근처 가가지고 보고 있어요. 저렇게 아래로 내려서 저 문을 통해서 피아노를 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빼고 다시 무대를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공연장들도 이렇게 피아노를 옮기겠죠? 네, 이제 피아노 없는 무대가 완성이 됐어요. 공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공연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베를린 가시면 꼭 보세요.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고 씻고 하니까 벌써 12시예요. 한 거 없이 피곤한 기분이네. 한 게 없진 않지. 어쨌든 오늘 편집을 끝내고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졸려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해야지. 안녕.